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불안한 마음과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 한국의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거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에서 친구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경고의 이야기. 그것은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중견받는 남편, 안정된 가정, 편안한 삶, 그리고 단 하룻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하룻밤. 여러분이 읽은 제목은 그 전설의 묘비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 이야기, 이 타락한 여성의 전설이 우리를 그토록 매료시키고 동시에 괴롭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여성에 대해, 그리고 그녀를 판단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전설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체면이라는 열린 상처를 건드려야 합니다. 올군 또는 명예로 번역되는 이 한국어 단어는 단순한 평판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가봇, 공적 정체성, 특히 기혼 여성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유지해야 하는 올고듬의 연기입니다. 체면은 완벽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이야기는 이 암락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큰 두려움의 구체화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족이 평생의 희생, 올고든 가족을 돌보며 지새운 밤들을 지우고 무효화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녀는 단지 실수를 저지른 여성이 아닙니다. 그녀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유령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 봅시다. 감히 이 전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봅시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악한 여성, 무모하게 자신의 파멸을 자초한 유혹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어떨까요? 만약 굶주린 여성에 대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삶에, 웃음에, 인종에 굶주리는 여성, 감정의 사막에서 살다가 어느 날 밤에 사회가 모래와 황량함만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곳에서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꽃, 안동화, 활력의 증소를 발견한 여성, 오늘 우리를 이끈 지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목처럼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재를 위한 절박한 외침에 실까요?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삶은 숨막히는 전통예술인 줄타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높은 곳에서 가늘고 불안정한 밧줄기에서 균열을 잡고 있습니다. 아래서는 관중, 사회, 시대, 남편 자신이 흠없고 와하고 실수 없는 그녀를 기회하며 조용히 지켜봅니다. 모든 걸 정확해야 합니다. 모든 미스는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줄타기에서 단 한 번의 헛디딤, 순간적인 불근유는 단지 개인적인 추락만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추락은 온 가족의 안전만을 찢어버립니다. 파멸은 단지 그녀의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집단의 명예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재화입니다. 나레이터, 왜 누군가 그토록 치명적인 추락을 감수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녀가 걷고 있던 줄타기 밧줄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사실 사막이었습니다. 이 주제의 이름은 부부라는 사막, 금지된 오아시스로 내모는 알튼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매일 겪던 고통은 아내 가구 증군으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비싸고 세련된 가구 조각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아름답고 기능적이고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녀가 지인 남편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그녀를 보지만 더 이상 그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생활등교하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단지 풍경의 일부입니다. 그 자신의 삶을 배경에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치 있는 물건이라도 물건이 잃는 고통은 영혼을 가장 느리고 잔인한 연계로 신물시키는 형계 중의 하나입니다. 심리학은 왜 이 보이지 않는 바로 외로면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계에는 보상순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보상, 즉 도파민을 방출하고 기본을 좁지않은 긍정적 흥화를 찾는 길입니다. 관계에서도 이 부상인 관심, 애정, 인정, 감탄, 좋은 대화입니다.
이러한 보상의 주대로 온 닉 마병이 완전히 말려들었을 때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본능적이고 질팍하게 다른 원천, 다른 곳에서 이러한 보상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롤레적이고 채권 선택이 아닌 그다 감정적 굶주림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의 생물학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편에 대한 욕화에 대한 반직헌적인 것이로도 다릅니다.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잔인하거나 학대적인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충사적 안전에 까웃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무리력해 보이고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녀와 연결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고 그는 훌륭하게 보이는 아이디어를 내어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와 오줌을 나다라고 해야 하러 갑니다. 재미있고 탈익음악 있고 말을 잘하는 친구. 그는 그녀를 즐겁고 행복하게 요청한 주모즘 인물의 위만도 생각했지만 그가 전혀 흐르지 못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부부간의 친교함 자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감정들 중년을 돌보는 일을 이웃집 성원 지화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분석을 위한 실용적인 연습을 하도록 이끕니다.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 허기 지도를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1. 즉 피자를 상상하고 그것을 4개의 동등한 조각으로 나누세요. 첫 번째 조각은 감탄입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한다고 느끼는 것. 두 번째는 깊은 대화.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진정한 즐거움, 함께 웃고 가벼움을 갖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지지. 그 사람이 당신의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아는 것. 이제 당신의 주된 관계에서 각 조각을 얼마나 받는다고 느끼는지 칠해보세요. 20%, 50%, 90%. 지도에 비어있는 영역, 그것이 당신의 허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오랫동안 허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결혼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은유는 호화로운 집 안에 값비싼 화분에 담겨있는 희귀하고 이국적인 식물의 은유입니다.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식물의 아름다움, 푸른 잎, 흠없는 외관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인 남편은 자신의 일에 너무 아파서 물 주는 것을 잊었습니다. 날마다 식물은 안에서부터 시들고 빛을 잃고 황금 화분 속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정원에 침입하여 식물을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마르고 죽어나는 식물을 보고 간단한 물 한 잔을 들고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식물은 절박하게 마셨습니다. 음악이 더 친밀해지며 기타나 피아노에 초점을 맞춰 공모와 공유된 기밀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날이 더 우리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감정의 사막. 하지만 남편의 친구가 제공한 물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 유혹이었을까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가장 위험한 유혹은 몸의 유혹이 아니라 대화의 유혹입니다. 이 주제 이름은 유혹하는 대화, 감정적 친밀감이 진정한 대신이 되는 때입니다. 여기서 방아쇠가 되는 고통은 침묵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풍부하고 활기찬 내면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책을 읽고 의견을 가지고 두려움과 꿈과 세상에 대한 복잡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적인 물류의 한가득 든 의사소통 관계에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전기요인에서 저녁 먹물이가 부모님 집 저녁 식사는 몇 시야? 그녀의 영혼은 색깔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혼은 흑별만을 허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이 외몸, 내면 세계에 대한 증인이 없는 이 고독은 인간행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형태의 고립증의 하나입니다. 심리학은 우정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아 노출을 통한 급접속 해고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친밀감은 함께 보낸 시각이 아니라 공유하는 취약 속의 깊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을 친구와 공유할 때마다
둘만이 아는 농담을 할 때마다 늦은 밤 메시지 기환으로 고백한 비밀 하나하나야 이 모든 순간이 벽걸이였습니다. 그녀의 결혼이 전혀 가지지 못한 감정적 친밀계랑 성을 쌓는 벽걸이였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10주 동맹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기대의 파괴를 이끌었습니다. 분류는 그 특정한 밤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계시는 진정한 간통이 그 전선에 이름을 묻힌 육체적 행위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통한 그녀가 갈망했던 그 매일 밤이 대화였습니다. 그녀가 안도함을 느끼게 해주었던 모든 고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누구는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했던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즐거운 밤에 일어난 것은 배신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백 번의 이전의 상호작용, 작중, 왜고, 검토되고 성인된 감정적 계약서를 물리적으로 소명하셨을 뿐입니다. 몸은 마음이 이미 오라전 걸어 견긴 따라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정이 이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을 때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인 가이드, 경계의 온도계를 제안합니다. 완전히 정직하게 우정에 대해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나는 이 사람과 파트너에게는 적극적으로 숨기는 감정, 꿈 또는 문제를 공유하는가? 둘째, 나는 메시지를 지우거나 연락 빈도와 강도에 대해 특소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 나는 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보다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살아있고 더 똑똑하고 더 재밌고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다면 온도계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연극의 비유입니다.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잘 짜인 연극 대본이었습니다. 그자는 예측 가능했고 역할은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며 장면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안전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의 우정은 즉흥극 소였습니다. 위험하고 자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짜릿했습니다. 대본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선택권이 주어질 때 주어진 대사를 낭송하는 대신 자신의 극을 쓸 수 있는 무대를 항상 찾을 것입니다. 나리터, 종종 파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극적 있는 운명적인 결정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도 자신의 삶을 망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멸은 긴 여정의 최승봉정직이며 미세한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이 밤을 해봅시다. 미세한 선택들의 연속, 파멸로 이끈 밤의 회복. 추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감정적인 장애물은 배신이 크고 유일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자기 기만은 그 남정입니다. 딱 한 점만 더, 딱 한 곡만 더, 올라가기스런에 차에서 딱 5분만 더 얘기하자 않은 믿음. 이 작은 양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무해히 보일지다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는 작은 충동에 이해라고 말할 때마다 한 걸음씩 벼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약간 밀린 격에서는 텔론 정상을 만들어 다음 경계선은 밀리길 기반이 됩니다. 그녀는 결벽에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있는 통제력이 아직 있다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신경과학은 이 통제가 성실에 대한 매혹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편독의 낙치, 그날 밤과 같은 환경, 재미, 감정적인 공주, 금지된 것의 짜릿함, 그리고 약간 알코올이 말라 섞인 광경에서는 우리 뇌는 강력한 화학 칵테일에 넘칩니다. 주고 도파민, 쾌락과 보상을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아드레날린, 흥분과 위험해. 이 칵테일은 말 그대로 뇌를 납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생존 중심인 편도계가 통제권을 장악하는 동안 우리의 판단, 장기 계획, 그리고 자기 대역의 몽고진 전 전두엽 피지는 표가적으로 침묵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심경화학이 자극의 완벽한 폭풍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책관에 대한 반직권적인 계시에 우리를 이끕니다. 파멸은 그 단 하나의 최종 선택에 의해 가열된 가시람입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수백 던의 자극을 복의 연속입니다. 죄책감은 전설의 이름을 담진 마지막 회의만 속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그 이전 몇 주 여탈 동안 무시된 모든 자금력엔 전에 속합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했지만 말하지 않은 모든 뭔가님에 속합니다. 보내지 말아야 했던 모든 메시지에 속합니다. 조금만 더 길어졌던 모든 만남에 속합니다. 마지막 행위는 파멸의 원진이 아니라 억제 우주가 이리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적 걸림들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두레일이라는 멘탈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곡은 허숙친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일단 속도로 정당으로 한거라고 하는 것은 패배한 마음입니다. 비걸은 잘라 멈출 수 있는 초린적인 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두레일, 당신의 멋지 영어가 하늘래 파트너와 동영상을 구매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두레일이 무릇저릇 초류의 유야유시합니다. 일단 여차가 초류의 세파나는 몇 생세기에도 돌리라도 그 속도로 무동향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추락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비극적인 은유는 이것입니다. 그녀의 추락은 폭풍우 치는 밤에 가파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활창한 날에 부드럽고 잔디가 갈린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동행은 즐거웠고 대화는 좋았으며 산들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내리막길이 너무 즐겁고 점진적이어서 그녀는 경사가 심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달 밑에 땅이 사라지고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자유낙할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멸은 종종 큰 소리와 함께 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으라는 유혹적인 속삭임과 함께 옵니다. 밤은 끝났습니다. 비밀은 모든 비밀처럼 결국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주인공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끝나고 그녀의 공적인 전설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뒤따르는 처벌은 단지 법적 결과나 결혼의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이름은 사회적 처벌, 수치가 영원한 감옥이 되는 때입니다. 그녀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은 사회적 추방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빠른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성적인 고통, 천초지 장용하는 독입니다. 갑자기 남편 편을 트는 친구들의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입니다. 더 이상 오지 않는 저녁 식사 초대장입니다. 거리의 시장에서 아이들의 학교에서 받는 심판의 시선입니다. 그녀가 방에 들었을 때 갑자기 멈추는 속삭임입니다. 아무개 아내 아무개라는 그녀의 정체성은 잔인하에 찢겨나고 그 자리에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사회적 죽음이며 이념 종료의 상실에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처벌이 왜 그렇도록 가혹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과 같은 집단 주임거나 속에서 용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종종 용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개인에 의해 치유하기 위한 자비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룹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위반이 작으면 흡수칠 수 있고 삶이 계속되도록 용서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위반이 너무 클수록 불매 위반죄와 안정을 돌킬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한다면 가장 쉽고 위반적인 해결책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단입니다. 이 경우는 여성은 가족의 나머지 몸을 수치로부터 구하기 위해 잘라내야 하는 병든 기사후이가입니다. 그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수방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기대 파괴가 있습니다. 근자의 파면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자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특히 그녀 쪽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판결입니다. 기신한 그녀의 밤을 그토로 가간 이유는 그녀가 단지 결론 허약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녀는 가부장처진 규덕에 훨씬 더 깊고 묵신적인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녀는 자율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손 있는 구치 속박에서 자신의 기쁨과 인정의 연소는 찾았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파멸은 다른 가성분에게 강력한 놈들의 기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너희들 위해 헐종한 회개하기 위해서 남의 제작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녀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다른 음식을 발열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깨닫는 것입니다. 팔걸을 첫 출동한 그녀는 아마도 자신을 선명하고 청량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게 하면 정서
추워 적신 사막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드한 도나기입니다. 그것은 정료와 재판과 너고 율내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함경은 이미 내가 졌습니다. 이미 그날을 비한한 자매들로부터 승인과 이해를 구하는 것은 생명의 나지의 낭비고 새로운 구력의 소창입니다. 유일하고 가장 어림tro고는 그 새로이 하는 술에 대한 러직한 수요입니다. 딱지를 맞서다는 것이 그 말도 없고 세상의 시선과 정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면적 정체성을 제거하는 침이 힘써 과제에 짚어하는 일함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존재를 묘사하는 감정적 언어는 유령의 언어입니다. 그녀는 산자들 사이에 유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거리를 걷고 같은 장소를 다니지만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잡성과 역사를 가진 한 여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전설, 타락한 여성, 가독의 명성에 남은 얼룩, 경고의 이야기만을 봅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인간성은 도둑맞고 지울 수 없는 딱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딱지로 사는 것은 영원한 감옥의 종이입니다. 사회적 처벌이 그토록 효과적이려면 집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자비한 집행자는 아이러니에게도 다른 희생자인 남편입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봐야 합니다. 이 주제의 이름은 남편의 상처받은 자존심. 왜 자존심이 치유를 막고 파멸을 요구하는가입니다. 남편의 분노와 고통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한 감정이 있습니다. 공적인 굴욕. 힘, 지위, 남성적 동제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아내의 본료는 단지 사적인 감정적 삭추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얼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적인 언고의 언곡입니다. 그녀의 배신은 단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 그의 세계 합해서 그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위로를 찾게 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자존심의 고통은 거의 항상 복수를 찾게 합니다. 행동심리학은 우리에게 학증 편향이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가 깊이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우리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야기와 최악의 버전을 확인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여러 믿는 사람, 고통받고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여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의 상처받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뇌는 그녀를 차갑고 계산적이며 부도덕한 악당으로 묘사할 증거를 찾습니다. 이 더 간단한 이야기는 그를 그녀의 악에 대한 순수하고 정당한 희생자로 만들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동기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계시입니다. 그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추구합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맥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부부라는 사막을 만드는데 자신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는 그의 거부는 잃어버린 사랑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공개적으로 파멸되는 걸 보아야만 자신의 희생이나 지위가 모두에게 검증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파멸,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는 그녀가 넘어져야만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의 저반은 그녀가 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갈등에서도 위험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객인 우리가 자신의 갈등에서 고통과 처벌의 필요력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신 모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받고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세요. 나의 지금 반응은 관계를 보호하고 치유의 길을 찾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보호하고 상대방이 고통받도록 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더욱 명확합니다. 나의 행동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상처에 대한 브레이킹을 추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감정적 풍습과 자아의 폭증을 구분합니다. 남편의 상태에 대한 마지막 표현은 거울의 집입니다. 아멜빈시는 그의 정체성의 중거울을 맡긴 돌과 같았습니다. 이제 그가 어딜 보는, 그가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굴욕적인 이미지, 왜곡된 수천 개의 파편들입니다.
그는 이 거울의 집에 갇혀 자신의 기정전 타표랴 시차가 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몰아보는 한 다른 사람도 너무 바빠서 역기에 물린 그녀도 그와 같은 교리에 들어오려 되어 피를 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파멸의 잔솔은 완성됩니다. 제 눈을 가라앉고 무엇이 나왔을까요? 결국 우리는 이것이 굶주림과 침묵에 대한 비극이라는 것이 발견합니다. 궁극적으로 세면이 죄인이 있든 범죄의 이야기입니다. 삶에 굶주려 잘못된 오아시스의 산물을 찾은 한 여성, 자신의 당 안으로 집이 있어야 할 곳에 사막을 만든 한 남편, 그리고 무리부지를 의심하기는 한 대신 달증을 처벌하라는 걸 선호하는 이 경규근 자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비극은 그 하룻밤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수백, 어쩌면 수천 밤의 진정한 연결, 실제 대화, 공유된 웃음의 부재였습니다. 파멸은 결국 즐거움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기쁨 없는 삶, 외양의 삶, 영혼의 생존에 불과한 삶에 순응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이 전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차락한 여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대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굶주림, 우리 자신의 사막, 우리 자신의 조용한 공모를 질문하게 하는 거울.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를 줄 세우는 경고의 이야기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갈증이 우리 또한 독이 든 샘물을 마시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에서 진정성을 향할 긴급하고 절법한 부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터키 문화의 강력한 개념인 나무스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명예로 번역되는 나무스는 종종 여성의 미덕에 의해 지켜지는 과족의 섬생한 직물로 여깁니다. 이 직물의 단 하나의 찢어짐은 극적인 순리, 종종 여성의 팔말을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불평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무엇이 더 강한가? 하룻밤에 실실로 파괴될 수 있는 그렇게 영악한 명예인가? 아니면 그 명예가 보호한다고 여겨졌던 가족 주조가 이미 오래전부터 속으로 수고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한 용의인가? 아마 또 진정한 파멸은 평탄의 상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의 과연생활 속에서 영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렵지만 필요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을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며 인간 마음의 복잡한 심리에 대한 더 많은 한거루위가 시작해주세요. 나는 듣겠습니다.